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법제도가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법학교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위원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령자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19년 훨씬 전서부터 2012년서부터 이제 고령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도 2021년도에서부터 그 연구재단의 그 우리나라 SSK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법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3년간 이제 고령자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꼈던 바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할 내용은요, 먼저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 관련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와 관련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현행 그 시스템 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아니면 지역 단위로 이제 고령자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사고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거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이제 첨단 기술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고령자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는지 우리나라 법적 공백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 이제 주거 관련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봤더니 이제 이거는 하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 2020년 3월 달에 보니까 15.8%가 고령자 인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인데요. 지금 현재 2024년 1월 달 제가 통계를 봤더니 오기 전에 봤더니 19.2%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내년에는 드디어 우리나라 이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렇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고령화라는 거는 고령자들이 많고 이런 거는 선진국입니다. 보통 이제 평균 수명이 길고 그 오래 사는 이런 나라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 나라는 장수하고 그러면은 사회가 안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의 어떤 상징하는 이런 게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면은 저출산과 같이 겹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러 문제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 보건복지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한번 넘어지고 이래도 뭐 이렇게 조금 치료받고 이러면은 어린아들은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뭐 전혀 다음날 등 또 놀고 막 이러는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번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이게 허리를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못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누워 있다 보면은 이게 급격하게 근육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가 되면은 그 고령 의료 비용 이런 거를 세금 문제를 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생산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고 그래서 이제 고령화라고 해서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런 사회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사고가 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어르신들이.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들어왔는데, 고령자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은요, 여기도 보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5,000건 이상 사고가 접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5,000건 이상이라는 게, 여기 CISS라고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사고가 나면은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119 구급대, 경찰, 이런 데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출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사고가 매년 5,000건 이상 접수가 됩니다. 여기 매년 지금 이제 뭐 증가세는 조금 이제 줄어들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다치는 비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뭔가 보면은 62.87%가 낙상 사고입니다. 낙상. 우리가 이제 그 낙상 그러면은 뭐 고층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걸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낙상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도 전부 다 이게 낙상입니다. 낙상 사고 비율이 이 전체 고령자 안전사고 비율이 62.7%인데 이 중에서 고령자 사고가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80%가 넘습니다. 이제 낙상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보통은 이제 낙상이라는 거는 제가 사전적 정의를 봤더니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영어로 fall이거든요. FAL로 fall을 이제 번역한 걸 낙상으로 번역하는데 사고나 뭐 실신, 경련, 마비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바닥이나 아래쪽의 표면으로 신체가 이동하는 것. 이걸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이거 이제 낙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낙상은 이제 우리가 큰 거 생각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라서 이게 이제 전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라는 표현도 쓰는데 보통 의학에서는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낙상으로 이제 합니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낙상이 이제 고령자가 특히 80%가 넘는 낙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고령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근육 운동을 많이 하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85세 뭐 90세 다 되셨는데 가가지고 뭐죠 이렇게 스쿼트 맨날 하는 뭐 100개씩 하고 이런 잘못하면은 크게 다칩니다. 더 오히려 위험한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은 뭐 맨날 팔굽혀펴기하고 등산을 뭐 한라산 등정 뭐 그렇게 좋긴 한데 기네스북에 나오고 이렇게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지난번에 그 고령 관련 그 스포츠 의학 세미나를 제가 한번 이제 초대받아 갔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법 얘기 하지만요. 근데 다른 말씀도 드리면은 노인분들은 뭐 이렇게 헬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굵은 근육이 있고 자지자란 근육이 있는데 이 많이 걸으면 잔 근육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서 확실히 낙상 비율이 확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오히려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고 이제 많이 걸으시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여기 이제 낙상을 방지해야 되는데 낙상 사고의 74%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애기들은 뭐 아무 데나 넘어지지만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넘어지는 건 욕실에서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지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겠죠. 근데 잘 안 넘어지거든요. 오히려 외부에서 야외 활동하다가 넘어지는데 이 노인분들은 대부분 주택에서 넘어지세요. 근데 여기 이제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아까 이제 이 주택에서 지금 비율이 2,519건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CISS에 접수된 사건만 말하니까 우리가 집에서 잠깐 욕실 넘어졌다 쿵 했다고 119 안 부르지 않습니까? 큰일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에 숨겨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많이 다쳐서 넘어지고 누워있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75세서부터 84세 이쪽에서 이 낙상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면 대부분은 다 요때, 그러니까 한참 근육이 많이 빠지기 시작할 때. 그럼 이제 이때는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따 이제 제가 요양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허리를 크게 다쳐서 집에서 거동이 안 되니까 이제 누군가 가족이 한 명에서 하다가 도저히 이것도 뭐 맞벌이하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럼 갑자기 신체 능력이 확 떨어지시면서 돌아가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요 낙상 사고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주택에서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주택에서 더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나가면은 저녁 때나 집에 와서 저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리 젊은 사람일수록 밤에 12시까지 술 먹고 그러면은 잠깐 와서 잠자고서 뭐 외박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제 주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한테는 어디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냐? 그러면 복지회관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이 주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택에서 사고율이 이렇게 높아요. 우리가 숨겨진 데이터까지 엄청나게 주택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의 비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 아무래도 이 주택이라는 곳이 이 고령자한테 맞춤형으로 그 어떤 유니버스 스탠더드에 맞게 이 단차도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존에 이제 사시던 데서 쭉 익숙한 데는 오히려 괜찮은데 잘못하고 전세라든가 이런 데서 주거로 옮기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는데 단차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이제 잘못해 넘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택 문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이 주택에서 여기 쭉 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양원시설 이런 부분은 요양시설에서는 여기는 대부분 신고를 합니다. 복지 및 요양시설에서는 다치면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아무래도 고령자 맞춤형으로 이 어떤 주거가 이제 환경이 돼 있으니까 사고 비율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62건,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주택에서 많이 사고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보시면은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사고가 일어나, 연립주택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사는 비율이 높은데 아파트에서 사고가 오히려 제일 많이 일어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택도 고령자들한테 적합한 주택으로 바꿔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으면은 이제 여기서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능하면은 이 아파트도 고령자들한테 맞춤형으로 된 아파트에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복지 및 노인 요양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가족들도 자주 만나고 하면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요 복지 및 노양 요양 시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그 이유가 왠가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실제 사고율과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 고령자 1인이 어디서 이제 단독 가구가 특히 문제거든요. 옆에 가족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가지고 응급처치하면 되는데 혼자 사는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주택에서 본인 아파트 다 합친 거죠. 그냥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 다 합쳐서 사는 비율이 거의 97%입니다. 근데 노인 전용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이 아니면은 실버타운 이런 데는 보시면 3.3%밖에 안 돼요. 야,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같은 거와 달리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데 좀 있으면서 노인분들이 여생을 아플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버타운 이런 데는 왜 우리나라 활성화가 안 되지?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보시면은 이 노인분들 중에서 내 집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분들도 꽤 계시겠죠? 안 들어가시는. 내 집에 사는데 왜 내가 거기 들어가? 이렇게 되는데 주택 소유율을 한번 보면은요. 고령자 주택 소유율이 67%밖에 안 되고요. 특히 연령별을 보면은 80세 이상이 60%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임대차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19년 이후에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 코로나 이후에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소유율이 훨씬 더 낮아졌을 거다.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너무 낮아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사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러진 않겠지만요. 아무튼 주택 소유율도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머니투데이 기사, 이게 이제 그때 우수 기사로 이렇게 뽑혔는데 보면은 기획 기사로 나왔거든요. 노인분들이 그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은 이 아들이 와서 뭐 딸이 와서 이렇게 계약서 다 쓴 다음에 할 때 이제 우리 아버지 혼자 사신다. 이렇게 하면은 계약을 안 한답니다. 그거 왜 계약 안 하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새 최근에.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하냐? 계약을 못 하니까 집을 해주는 데를 찾다 보니까 점점 노인 안 좋은 동네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이 좋은 집이고 이 노인분들한테 최적의 집이고 해서 살기도 좋은 집 이런 집에서 살면 아무래도 사고가 더 덜 나고 그럴 텐데 심지어는 임대차 계약도 주거 비율이 지금 한 50% 좀 안 되는 비율인지 어느지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안 나오고 있지만 자꾸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데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 조금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렇게 노양원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래서 이제 SSK 이렇게 한국연구재단에 지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1,300분들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그 전에 먼저 잠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수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이제 시설이라고 하기 그렇고 이제 고령자 사시는 분들이 복지관 같은 데서 나와서 이제 방문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순수하게 사는 대로 따지면은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보시면은 오히려 점점점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데
점점점 실버타운 줄어듭니다. 심지어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초창기 때는 실버타운 이러면은 뭔가 이게 조금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늘어나니까 잘 될 것 같아서 많이 이제 찾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안 되니까 아주 비싼 데 말고는 잘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그리고 보면은 복지에서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용한 사람이 없다는 건데 왜 과연 이용한 사람이 없을까? 제가 1300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300분이 전국적인 분포도로 해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꽤 월 평균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뭐 연금 받고 이래가지고 꽤 있으시거든요. 이분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먼저 이제 실버타운의 문제점이 뭔가에 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전문가들 한 5분들 고령 전문가 만나서 어떤 답이 해야 되냐 해서 이렇게 먼저 설문 이제 가안을 만들고 고령자분들 20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답이 주관식으로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전국에 1300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실시를 했더니요. 여기 보시면은 압도적인 다수의 비용이 대답이 뭐냐? 응답수가 월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돈을 내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한번 봤더니 실버타운의 입주 조건은 60세 이상으로 이게 어떤 이렇게 옆에 도움 준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신 분, 뭐 가서 볼링도 하고 뭐 이런 거 탁구도 치고 이런 아주 건강한 노인분이고 입주 보증 월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분이 입주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조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케어받고 뭐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집에서 사실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돈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뭐 이렇게 밥해 먹기 귀찮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비용이 임대 보증금이 물론 이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또 이제 교외냐 좀 다른데 3억 원에서 10억 원 플러스 알파까지 옵션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조금 외곽인 이런 데 좀 싼 데는 보면은 월 비용이 얼마냐 한 200 정도 들어요. 월 비용이. 근데 이제 꼭 반드시 들어가는 게 식사를 먹든 안 먹든 해야 되고 청소, 세탁 서비스 이런 게 다 포함입니다. 200에서 500만 원 선까지 있는데 여기 관리비하고 전기 및 통신비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잘 되는 데는 잘 되죠. 대표적인 데가 옛날부터 유명한 삼성 노블 카운티 저희 학교 있는 수원 근처인데요. 여기는 30평 집에 1인 독신이 입주할 경우에 보증금이 2억 3천, 3억 1천 어떤 방에 따라 다르고요. 240만 원이고 부부가 입주할 경우에는 409만 원이 듭니다. 근데 이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럼 3년 동안 돈 내는 비용이 얼마냐? 1억 44만 원입니다. 그럼 고령자분들이 연금 생활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지만 그것도 이걸 다 넣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럼 과연 월에 이 정도까지 내면서 여기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재력가 아니면 쉽지가 않고요. 더 클래식 600은 더 비쌉니다. 여기는 이제 최고로 고급인 데로 이제 건국대학교 근처에 있는데 여기는 보증금이 9억 원이고요. 3년 계약 시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순수하게 주거고 다 하면 얼마냐면은 생활비가 이제 238만 원이고요. 식대는 108만 원. 반드시 식대를 해야 돼서 총 376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뭐 보증금 9억 원을 내고 여기 지금 보조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아예 부유층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렵죠. 또 이제 만약에 그럼 지방이 좀 싼 데도 있습니다. 싼 데도 있는데 이제 지역 따라서는 저희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니까 뭐 충청남도 좀 외곽 쪽에 있는 데는 좀 싸긴 하더라고. 100 얼마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랑 비교해 보면은 안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격차 느끼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용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내가 집에서 있겠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요양원은 요양에 들어가려면요 이제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요양 시설로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한데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65세 이상 어르신, 그러니까 만성 노인 질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 아무래도 아픈 분들만 요양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양원 가면은
이 자식이를 만나기도 어렵죠. 저기 외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요양 등급받기도 어렵고 있지만 아프고 말 잘 못하니까 학대도 있다고 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뭐 안 그런 데가 많겠지만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픈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회와 격리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제 집에서 그냥 살겠다. 좀 불편해도. 근데 임대차가 또 자기 주거가 있으신 분은 아무래도 조금 좀 나은데 혹시라도 임대차 사시는 분들은 계약이 안 되면 자꾸 안 좋은 환경으로 몰리고 어떤 데는 이제 돈이 있어도 단차가 있는 이런 데로 가야 되고 더 추가 비용 지급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여기 일단은 요양원의 경우에는 건강이 악화돼야 되고요. 들어가는 입주하기 어렵고.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실버타운 가면 되지 않느냐? 실버타운 너무 비싸고. 근데 실버타운이 왜 비싸냐? 각종 부대 서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밥은 해먹고 그냥 가서 그냥 안전한 주거 공간에 살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거기에 있는 이런 거를 부대 비용을 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최근 지자체에서는 해외 정책을 모델로 추진하는 게 이게 CCRC. 이게 뭐냐면은 고령자 돌봄 주거 복합 단지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고령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인데요. 저도 이제 제가 인디애나에서 연구년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인디애나 주립대학 그 근처에 바로 옆에 그때는 날 몰랐어요.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에서 저는 그때 보면은 어디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만 모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이거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여기가 CCRC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거기 이제 테니스장이 좋아서 가끔 이제 놀러 가서 허락받아서 테니스 치고 그러는데 테니스 치면은 노인분들이 나와서 공 주워주시고서 좋아가지고 저도 거기서 이제 구경하시면 가끔 테니스 한두 번 치러 갈 때 만나서 제가 한번 음료 사드리니까 이분이 좋아하셔가지고 그 뒤로는 그 앞에 있는 커피숍에 제가 커피나 차 한 잔 사드리고 1시간 동안 저는 이제 영어 배우고 영어로 대화하고 이런 거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랑 같이 고령자들이 어떤 노후 공간을 맺는 이런 타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하는 호주에서도 그런 데가 되게 많고요. 그 CCRC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얘가 파산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주마다 요 CCRC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제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다만 이제 요거는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각 주정부가 여기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법제도에서 서포트하고 감시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요건 약간 다른데,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 지역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제 먼저 이 고령화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지금 그 지자체별로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집에 빈집 문제, 성상속 안 받겠다. 그래서 이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하냐 문제인데 이 지자체가 여기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뭐 수도권으로 다 인구가 몰리듯이 지방이 이제 공동화가 되니까 이 지역 활성화의 관점에서 이 CCRC를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차별화를 하는 데도 있는데 이 도쿄 근처에 오비린 대학이라고 유명하진 않은 대학인데 사회복지 이런 데는 조금 알아주는 대학인데요. 근데 이 오비린 대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CCRC를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고령자들을 이제 주거공간 CCRC를 하면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옆에서 기숙사처럼 살면서 학생들이 노인분들이 잘 있나 돌보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한 번씩 가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주거비용 면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그 노인 단체에서 성년 후견 제도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강의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때 그 국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마음 보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 노인분들이 시골에 사시는 분과 도시에 사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오래 사시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 시골에 사시는 분이 오래 살 것 같다는 답을 안 하고 반대로 도시가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래서 왜 그런지 아시냐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병원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시골에 살면은 왔다 갔다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혼자 외롭고 이 두 부부만 있고 그러니까 또
주위에 가끔 오는 사람들이야 너무 친밀하지만 또 가끔 싸움 나고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데 이 도시에 살다 보면은 이 항상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가면은 젊은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 자체로 이제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병원 때문이 아니라면 그래서 도시 사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보다 10년 정도 가까이 더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인분들은 그 도심에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 오비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거에 모티브를 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있으니까 거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디애나 그 주립대학도 바로 대학 옆에 바로 그 CCRC가 있거든요. 2개인가 아마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이제 그때 용호영 가서 뭐 테니스니까 옆에서 테니스 막 얘기도 하고 활력이 돋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 저를 기다렸다고 그분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돕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하면은 CCRC가 정착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일부에서는 또 일본판 어떤 지역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이 CCRC를 추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거 도입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법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고령자분들은 그동안 벌어온 연금 아니면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보증금 이렇게 딱 내고 들어가는데 뭐 한 2억 정도 됐다. 근데 이 집이 파산에 도망가면은 노인분들은 내몰립니다.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막 이러니까 요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법제도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노인분들의 주거에 관련해서는 어디서 규정하느냐? 노인복지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인복지법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그냥 하나로 주거 문제도 그냥 다루는 건데 간단한 조문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로 다루니까 이게 이 주거 문제를 복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에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예산과 결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원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자 주거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도록 하고 국가에서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미국도 보시면은 우리나라처럼 실버타운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에 맞게끔 탄생한 거죠. 굉장히 얘는 이제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 자립생활 주거,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분, 그다음에 조금 일상생활에서 동작이 조금 어려운 이런 분들을 도움을 주는 분,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고도의 의료라든가 요양 케어가 필요한 분. 아니면은 어떤 신체 악화됐는데 집에 살고 있는데 단기로 가가지고 중간중간에 가서 이제 가족들을 떠났을 때만 나타나는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이런 CCRC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한 생활부터 이렇게 어울리고 하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몸이 아프시면 더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이제 한 70세 정도에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서부터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쭉 내가 원하게 살고, 내가 혼자 도저히 밥 해먹기가 어려우면 이제 밥 시스템을 바꾸고, 이거 계약 단위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법으로 이걸 규정을 해놓고 있죠. 잘못 계약하나 이런 걸 감시해서 법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중심이 돼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하도록 하고 계약에서 막 부당하게 밥을 반드시 먹어야 돼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걸 요구하지 않는 거를 이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형식으로 돼 있고 고령자 주거법이라고 따로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좀 법명이 긴데 고령자 스마일법이라 해서 이제 고령자 주거법이라고 이제 그 약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예 고령자 주거에 관한 문제만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감사하게 저도 이제 뉴스에 한번 어제 그저께 나왔는데 제 논문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계약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국은 주정부에서 그다음 일본에서는 이 법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이 노인분들한테 맞춤형 주거가 되도록 이렇게 서포트하는 이 법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법제도하고 일본의 법제도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좀 너무 졸리는 내용이라 생략하려고 해도 또 이제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아무래도 CCRC는 미국은 민간 차원에서 이게 맨 처음에 수요에 맞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자의 경영을 안정하도록 여기 이제 매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주자의 권리를 보장한 차원에서 90일간 우리가 이제 청약 철회하면은 뭐 있지 않습니까? 보험하면은 뭐 빠른 얘기하면서 며칠 안에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저도 저녁 때 TV 채널 돌리다 보면 어쩌면 제가 그 잠깐 한 1초 만에 제가 원하는 걸 기가 막히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샀으면은 후회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청약철에 신청해서 이제 쿨링오프라고 해서 반품하면 되는데, 환불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청약철회인데, 이거를 90일간 한번 살아보고, 90일 아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을 해줍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주로 그 경영 안정에 대한 게 아니라 서비스, 그 다음에 이 고령자 분들이 사는 주거로서 정말 적합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는 저소득층, 우리나라처럼 저소득층이나 아픈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노인분들이 이 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면서 나중에 살다가 그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시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쭉 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가족들을 얼마나 마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법 제도적으로 이거를 서포트하는 이런 식으로 법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노인복지법에서만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빨리 그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 문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은 뭐 이렇게 못 느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될, 국회가 빨리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그 현재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집에서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아까 많이 나니까 사고를 방지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사셔야지 가족분들한테도 짐이 안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방지를 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관점에 대해서 법제도적으로 어떤 공백이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집에서 사고가 나면 내 잘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아프면은 잘못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건강하시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요양원 이런 데 들어가면은 아마 기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양원에서도 아무래도 이 케어라는 게 적극적인 케어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거 이제 법제도적으로 그것도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어떤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입소 계약 비슷한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위임 계약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맡기는 거죠. 그 주거 단위로 내가 들어가는 거는 위임 계약이고, 입소니까 임대차랑 비슷하죠. 임대차 플러스 어떤 서비스, 뭐 밥 나오고 그다음에 간호 서비스, 의료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위임 계약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된 계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시설의 요양원들은 이 고령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고령자 분들에 대해서 안전 배려 의무라는 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직원이 안전 배려, 이 사람을 안전하게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다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 근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인중개사분이나 아니면 의료 이렇게 뭐 서비스를 의뢰를 했는데 잘 못해서 결국 내가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뭐 변호사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상대방은 위임 계약은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심각한 주의무 위반이 있고 고의과실이 있었다. 그러면은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도 지고, 그 직원이 잘못하면은 그 사업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배려 의무라는 거는 어떤 주의 의무 비슷한 건데요. 또 만약에 뭐 시설에 문제가 있다, 뭐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령자가 이렇게 다니는 시설인데 여기가 뭐 청소도 안 하고 미끄럽게 해놔가지고 단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다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공작물 책임이라고 이제 또 시설업자한테 묻게 됩니다. 또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령자분들의 그런 걸 담당하신 분들은 내가 잘못하면은 책임지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고령자분들 더 신체가 약하잖아요. 다치면 이제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 낙상 관련한 한번 사고를 한번 봤더니 이 아까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낙상이고 두 번째가 많이 일어난 사고가 경구폐색입니다. 뭐 먹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고인데요. 그동안 제가 우리나라 판례하고 일본 판례를 한번 쭉 봤더니 이제 독일까지 봤더니 어떤 요양사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은 사고들 몇 개 봤더니 쭉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여기 돌보기를 태만히 한 경우, 막 침대 내려오시는데 옆에 수다 떨고 있거나 이런 경우, 그다음에 주의 주는 거, 이거 있으면은 안전벨을 울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데 그런 거 안 해가지고 안 울려서 결국 화장실 가는데 다치거나 이런 경우다. 아니면 이제 환경상의 문제는 사고, 뭐를 이제 버리러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단차가 있는 바람에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그걸 원래는 노인 시설이 단차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차가 해가 넘어져가지고 다친 경우. 그다음에 재활 중에 사고 이런 게 일어나는데요. 판례를 보니까 요거는 크게 오히려 책임을 안 집니다. 왜냐하면은 재활을 시키는 데서는 약간 걷는 것도 좀 어려워도 자꾸 재활을 해야지만 몸이 좋아지잖아요. 당연히 재활을 안 시키면 사고 안 나겠죠. 근데 그건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을 시키다가 넘어져가지고 사고에 대해서는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중에 과실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재활하다 넘어지는 거는 예견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보호의무 위반, 아까 이제 안전배려 의무가 이제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재활하다가 이거는 넘어질 걸 예상을 했지만 옆에서 있다가 부디 넘어졌다. 그건 이제 부득이한 걸로 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낙상과 관련해서 아까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돌보기를 안 했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분한테 뭐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 그냥 방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이렇게 눌렀는데도 안 가보거나 수다 떠냐,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책임을 물은 거죠. 그 다음에 시설이 단차가 있고 그래서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 책임을 다 물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재활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책임을 병원이라든가 어떤 시설의 책임을 인정을 안 했고요. 이 경구폐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의치를 장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라든가, 대부분 보면 이제 씹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넘어간 거죠. 그다음 식사 시간에 돌보기를 게을리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재판까지 간 사고들이 꽤 많은데, 여기 삼킴장애는 이 고령자에게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잘 안 드시죠. 안 드시고 이제 그런 거 잘 안 드시는데, 이 과실 판단에서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사태 대응이 있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맨날 죽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사고 안 내기나, 삼킴장애 안 일어나. 근데 죽만 주면은 기운이 너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사고 안 내게 죽만 주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밥이라도 드시게 해서 힘이 나도록 이렇게 해야 돼서, 여기는 음식을 그런 걸 줬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돌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시다가 바로 위험하네. 그럼 이제 얼른 이제 가서 막 이렇게 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취했다거나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다거나 이랬을 경우 기도 이런 걸 제거하겠다. 이러면 이제 책임을 안 지고요. 과실 인정 안 했습니다. 근데 돌보기를 안 하고 혼자 먹게 놔두고서 방에 놔두고서 안 가본다. 이러면 이제 책임을 묻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돌보기입니다. 돌보기. 이 돌보기를 잘 하면은 책임을 안 지고, 요게 문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돌보기를 하는데, 아까 보시면은 이제 주거에서 사시는 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거 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거를 많이 하고 있냐면은 이 돌봄 로봇 있지 않습니까? 돌봄 로봇을 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돌보기를 그 24시간 이런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거주한 데서 계속 지켜볼 수 없잖아요. 사람이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비용이 너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최근에는 첨단 시설을 가지고서 여기에 그 어떤 돌봄하는 거를 이제 보도록 이렇게 해서 첨단 시설과 접목된 이런 거를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돌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마 돌봄 인구가 적으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공지능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 기반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미국의 케어 프레딕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는데, 이 노인들의 어떤 수면, 식사, 걷기, 배변 활동 이런 거를 다 수집을 해서 딱 이상한 감지됐다. 그러면 이제 알리는 겁니다. 알려가지고 알리면은 이쪽에서 빨리 가가지고 이제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가서 바로 해서 이제 안전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첨단 기술이 보통 이제 여기 센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세 움직임, 이제 침대에다 해서 누워있는 자세라든가 이런 게 이상한 있다. 그러면 이제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얼른 가도록 이제 돌보기를 매번 24시간 보기 어려우니까 첨단 시설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케어 프레딕트는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팔에다 차서 이게 바로 이제 신호 가는 거예요. 시계처럼 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웨어러블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돈이 없어서 일본에 한번 제일 첨단 이제 의료기기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요양원을 가봤는데요. 여기 이제 저도 여기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가 맨 첫 번째 화면이 이제 그림을 보는, 이제 이분이 이제 센서로 감시를 하는 거고요. 침대 밑에 굉장히 복잡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그게 뭐 필요하면 이제 부르는 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행동이 감지된다. 그럼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이 와요. 그리고 거기 노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깨어나면 기가 막혀 와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감지가 와서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건강이 좀 심각한 분들이라서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시스템으로 울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람이 와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작동을 이분이 그때 해본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하니까 바로 간호사, 그러더니 무슨 일 있냐고 왔더라고요, 간호사분이. 그래서 이 비상감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런 시설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돌봄 인구를 지금처럼 돌봄 인구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혁신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일본의 되게 유명한 큰 그 벤처 기업인데 하면서 여기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지금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요양원을 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이 이제 노인분들이 굉장히 90세의 노인이 많은데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계약을 맺으면은 아예 여기서 이제 첨단에서 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서 내가 오히려 이제 그다음에 근데 여기는 대신에 다른 데보다 3분의 2 가격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첨단으로 하니까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요. 이런 거 이제 첨단 잘 기술을 하면 좋은데요. 요게 문제는 뭐냐? 요게 이제 이런 걸 잘 하다 보면은 어떤 요양원 들어가서 살고 이러면 이제 시설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탈시설화, 오히려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그냥 내가 하는 주거 환경에서도 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기술을 잘 접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지금 집에서 위험하면은 바로 근처에 있는 누군가 와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요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하고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얼굴 데이터, 뭐 음성 데이터, 뭐 이런 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하면 잘 맞춘다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민감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지어 내가 매일 화장실 몇 번 가고 배변했는데 뭐 대변이 안 나오고 오줌은 소변 몇 번 봤는데 뭐 이런 게 기록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민감 정보거든요. 내가 오늘 이틀 동안 화장실 못 간 걸 딱 집어가지고 화장실 못 가고 이러면 얼마나 이제 그렇겠습니까? 민감 정보라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충돌을 하고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은 뭐냐, 이제 최근에 이게 돌봄로봇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개인 침해 문제가 없나 이제 같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시는 얘기가 병원장님이 나서 하는 얘기가 노인분들이 이 기저귀를 이제 연세가 많은 기저귀를 많이 차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저귀를 차실 때 소변이 마려우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 전에 가서 실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기저귀를 채우는 게 사실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저귀를 차면은 30분 안에 바로 소변을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변 갔다 왔는데 바로 보신대요. 안심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저귀를 차고 3, 4시간을 그냥 젖은 기저귀로 해서 여기가 이 습진 같은 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첨단 기술을 동원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빨리 해서 쾌적하게, 더 건강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랑 이제 심각하게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사전 동의 제도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어디 뭐 가입하고 그러면은 뭐 개인정보 동의하십니까? 클릭하잖아. 안 하면 안 넘어가겠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악덕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클릭을 해야 이제 사전 동의를 하도록 해서 다른 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전 동의 제도로 일일이 다 내 거 기록한 이제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전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쉽지가 않고 이게 약간 사전 동의 제도가
요양 돌봄 현장에서는 어떤 빅데이터 활용하는 거 약간 모순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전 동의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개인 정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완전히 익명화 처리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익명화는 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에 사는 뭐 50대 여성에 이렇게 하면은 누군지 맞추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개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EU에서 했던 그 GDPR 했던 걸 우리나라 일본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명 처리로 했을 때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좀 익명화 처리 안 하고 약간은 좀 정보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 가명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 가명 처리도 되지 않냐는데 이게 가명 처리하면은 정보가 바뀝니다. 왜냐면은 이 요양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5세의 그 여성 노인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분한테 맞춤형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분한테 특화된 거 이분한테 처리하면 오히려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의료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의료 정보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명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처치를 해가지고 오류를 범할 위험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보호한 보호할수록 그렇다고 뭐 무조건 활용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특히 민감 정보라서 두 개 충돌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이것도 참 법제도로 지금 앞으로 나아갈 과제인데요. 아까 이제 가명 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 가명 정보가 나오게 된 게 예전에는 무조건 다 사전 동의를 다 받도록 하니까 이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이 가명 정보라는 걸 아까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 종래법과 다르게 2020년에 큰 개인정보법 개정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열어놨긴 했습니다. 뭐냐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간 여기 틈새를 열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초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여러 가지를 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다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부 이런 건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노인분들의 데이터를 해서 그거를 맞춤형으로 뭔가 기계를 개발하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과학적 연구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 한 분 한 분의 그 민감 정보를 처리해서 직접 할 수 있느냐. 본인이 다 계약을 안 했을 때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아까 이제 그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입소를 하실 때 그 계약을 체결한다 했잖아요. 계약 중심 이제 복지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요거 하나하나 내 배변기로 다 대고 막 이런 거를 그런 것까지 하라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요양원 아까 이제 제가 방문한 요양원은 그거를 하는 첨단 업체가 요양원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네가 운영하는 그런 건 다 동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의 받아서 하지만 보통은 요양원이 있으면은 이 요양원에서 그런 시설을 그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랑 계약을 해서 여기서 처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요양원에서 하는 계약이 그 데이터가 제3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제3자한테 넘어가는 거는 반드시 그 제3자 제공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지만 우리나라 다른 법들 있지 않습니까? 뭐 생명윤리법, 연구 이런 생명윤리위원회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서 무조건 사전 동의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마다 또 이제 그러면 이제 고령자들이 그럼 내가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그런 거 내가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임이라는 거는 보통 위임 계약 체결할 때는 이 공인중개사분이 이 집 팔아도 돼요? 그러면은 네, 하시죠. 아니면 변호사가 이 소송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 해줘 이렇게 상당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그때마다 이 노인분들한테 가서 내가 이거 해도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위임. 그래서 이게 위임 계약을 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뭐 성령 의견 제도가 있으니까 누가 대리인이 와서 대충 이제 의사 결정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것도 복잡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이게 그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어떤 한 목적적 범위 내, 그러니까 뭐 과학 총계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소송 이런 게 없지만
여기 보통 이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범위 내에서 이제 합리적, 요거는 이제 처음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해도 되는 합리적인 보호 범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법이 GDPR, 여기서 많이 따왔거든요. 근데 유럽의 EU에서 그 GDPR이라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인데, 요거를 따왔는데, 여기 사례를 보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시를 든 사례들이 아직 이제 요 처리가, 이게 여기서 정확한 해석은 안 나왔지만, 개인 데이터의 처리가 어떤 직접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기 방지에 엄격히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이거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처치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요양원 같은 한 실버타 이런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현재는 그 외국에서 CCRC 같은 데서도 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이유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까도 이제 가명정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 가명정보도 아까 요 설명을 드린 게 또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요양과 관련해서는 가명 처리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연령과 동일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명 처리를 했는데, 이 노인분들은 어떤 그 신체가 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이 질병 유형이 다 다릅니다. 합병도 일어나는 게 다 다르고. 근데 이거를 그 사람한테 가명 처리 맞춤형으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맞춤형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그 케어로봇 만들 때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굉장히 그 사람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맞춤형 요양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명 처리가 어렵고요. 또 이게 이제 민감 데이터이기 때문에 민감 정보는 GDPR뿐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 코트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 이제 서포트 해주는데, 외국에 EU에 진출할 때는 뭐라 그러냐? 민감 정보가 혹시 있으면 진짜 주의해라.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감 정보를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EU에서도 사실 이렇거든요. EU에서 보시면 아까 EU에서 오히려 민감 정보에 대해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그래서 그 EU에서도 심각한 문제라서 현재 EU에서는 요거를 데이터 신탁 제도라는 거를 EU 정부 차원에, 이제 그 집행부 차원에서 요거를 좀 해라. 그래서 왜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게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노인분들이 내가 그 데이터를 일일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이 정보는 네가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3자한테. 회사한테 부탁해서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거는 이분한테 위험하네? 그러면 이제 차단하고. 이거 알아서 이제 해주는 거죠. 데이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재산처럼 다루는 겁니다. 재산처럼 달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필요한 분이 우선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그 요양원, 제가 방문한 요양원도 다 동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계약서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깨알 같은 동의를 다 받았고요. 이거 어떻게 노인분들이 이해하고 받느냐니까 이제 후견인이나 이렇게 와서 보호자들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고, 이게 근데 이제 비상 상황이면 동의를 또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EU에서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데이터 신탁 제도. 그러니까 근데 데이터 신탁이라는 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법제도를 이제 그 개정하지 않으면요, 이 신탁이라는 거는 어떤 물건, 재산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 개인의 그 데이터가 재산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미법이 이제 신탁이 발달한 나라 영미인데, 영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지금 EU에서 데이터를 어떤 신탁 제도선을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냐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요양 이런 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신탁은 재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재산으로 해서 신탁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약간 이 돌파구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최근에 이제 개정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병원 등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중요하니까 개인이 왜 니네 것만 쓰냐 해서 달라.
데이터라고 해서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 데이터니까. 근데 원래 데이터는 이 개인이 소유권이 사실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내 데이터지만 내가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기록이 돼서 이게 기록된 이게 데이터로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만 이게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재산을 이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데이터를 축적한 회사들, 그죠? 병원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이쪽만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야 데이터 남는 거 있으면 이거 데이터 내 거 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윤을 보면은 나한테 이윤을 돌려달라, 이런 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에서 마련해 이제 많이 돼서, 막 카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카드 회사가 데이터를 받아서 가지고서 그 사람의 기호라든가 이런 거에서 막 광고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윤을 얻었으면 그거를 나한테 이윤을 달라라고 한 이런 게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게 바로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씩 돌파구가 마련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신탁법 개정 등 로봇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케어로봇 이런 거는 추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현재로는 그래서 이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에도 굉장히 조금 아직은 쉽지가 않다.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어렵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는데, 아무튼 그 법 제도적으로 이 고령화라는 문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전에 우리가 사실은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막 그 미성년자나 어린이들에서는 굉장히 케어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했지만, 이 노인분들은 그냥 건강한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법제도적으로 대응을 안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오히려 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해야지만 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라든가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부담이 훨씬 적고, 이분들도 늙어서까지도 나이 아주 많이 먹었을까 내 존엄을 지키면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서포트 돼야 되고 본인이 노력도 해야 되고 뭐 정부가 더 돈을 대서 뭐 주거 환경도 마련하지만, 이런 것도 또 법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하고 이런 게 할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저희 연구팀도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강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